저렇게 계속 헬기들이 오고 식사를 마치고 근처에 있는 변결에서 얘기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일 새벽 5시 51분경 정부는 생존한 선원 전원을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관건은 예상보다 빠른 조류의 색입니다. 학생의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병원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봉옥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추모시 한 편을 써달라는 원고 청탁을 받고 처음으로 무기력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죽어간 이 아이들, 물이 들어올 때는 어땠을까, 산소가 부족할 때는 어땠을까,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을 그 어떤 말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30년 이상 시를 써온 그 사람으로서 이렇게 무기력감을 느끼기는 처음 있는 일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심정일 거라 생각합니다. 오봉옥의 책치 앞에서 타이틀 화면에서도 보셨듯이 이번 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그동안은 매주 사회 지도층 한 사람씩을 모셔서 대담을 했는데요. 오늘은 한국상담심리학회 재난상담위원회 부위원장을 모신 가운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정말 저 또한 어떤 얘기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안타깝고 슬프고 그리고 울분이 정말 치밀어 오릅니다. 안타까운 그 소식에 너무나 슬프고 그리고 정말 눈물이 흘러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정말 자주 있었습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이 얘기를 함께 나누는 거의 모든 분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만큼 이번 사건은 생존자와 그리고 그 가족들 그리고 유가족은 물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민들 그리고 모든 전 국민에게 정말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안겨준 전 국민적 대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하는데요. 트라우마는 소화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위 쇼크 상태에 빠지게 되지요. 쇼크 상태라고 하면 멍해지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겠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하겠고 무기력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불편한 생각들이 자꾸만 떠오르게 되고요. 뭔가 정말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고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을 때는 누구나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소화하고 극복해내느냐인 거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하면서 이 시간들, 이 위기들을 잘 소화하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빕니다. 예, 이번에 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날 4월 15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우연히 조선일보 칼럼을 봤어요. 근데 그 칼럼이 박민근이라는 그런 헬로 스마일 소아청소년 심리센터 원장이 쓴 글이었고요. 제목은 당신이 이기지 못할 상처는 없다. 뭐 그런 제목으로 쓴 칼럼이었는데 그때 박 원장이 하는 말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책을 통한 치유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책을 통한 치유, 이건 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왔지만, 정말로 책을 통해서 이렇게 치유를 해본 사람만이 또 느낄 수 있는 게 독서 치료이기도 한데, 이 독서 치료와 관련해서 연예인 한 사람과, 그리고 책으로 힐링을 강조하고 있는 박민근 원장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이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웃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살다 보면 힘들 때도 많고, 저도 희극인이지만은 늘 웃고 살진 않거든요. 예. 그렇지만은, 웃음이 우리 마음을 좀 치유해준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예. 자기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이 웃음을 만들어내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기 때문에 책에 많이 의지를 하는 편인데, 제가 인생에서 큰 고비나 전환점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자잘하게 힘든 일들이 있을 때 늘 책에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은데, 다양한 힐링의 방법들이 있는데요. 요즘에 저 같은 경우는 책에서 늘 큰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원래는 문학을 공부하던 사람이었는데, 한 30대 초반에 좀 뜻하지 않게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고, 사실은 이제 죽고자 하는 생각들도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때 사실 뭐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의사를 찾거나 약을 먹거나 하지 않고 책을 통해서 저를 치유했었거든요. 그 경험들을 이렇게 지금은 이제 다른 분하고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충분히 누구라도 자기 상처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저만의 어떤 신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으로 계속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되게 마음에 상처가 있으시는 분들은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근데 독서는 약간 깨어있게 만들어주거든요. 물론 이제 감성적인 부분들도 많이 담고 있지만, 내가 처한 상태, 내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조금은 객관화하기도 하고 낯설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명료하게 인지하게 해서 생각이 변할 수 있게, 사고가 좀 더 긍정적이고 그리고 좀 낙관적인 방법으로, 상황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좋은 매체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요. 이 교수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신지요? 네. 일단 안 좋은 일을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안 좋은 생각들이 자꾸만 떠오르게 되죠.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만 같고 절망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리치료에서도, 상담에서도 가장 중요한 치료적 효과를 거두는 것이 바로 유사성, 보편성입니다. 즉, 나만 그런 힘든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되죠. 그런 점에서 책을 읽을 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군가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느끼고 그런 경험을 했구나. 이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치료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중요한 치료적인 효과가 공감입니다. 내 감정을, 내 경험을 누군가가 이해해준다는 것을 받았을 때, 느꼈을 때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또 책도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절망스러울 때는 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정말 불편한 부정적인 것에만 너무나 매여버리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또 책을 읽다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해볼 수도 있을 텐데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면서 좋은 변화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와 비슷한 누군가가 좋은 그런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겨나간 것을 알게 됐을 때 큰 힘이 되죠. 나 또한 희망이 보이는 거죠. 저도 현장에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독서 치료와 관계된 그런 경험들은 참으로 많았어요. 주로 이렇게 문화센터나
이렇게 평생교육원에 수업을 이렇게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우울증 환자라든가 조울증 환자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그 술 중독에 걸린 사람들도 많이 오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독서 치료를 같이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책을 이렇게 같이 읽어나가면서 그리고 또 자기의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 글을 쓰려면. 그래서 자기의 속에 있는 걸 이렇게 끄집어내보면서 그리고 또 그것을 글로 써보면서 많은 이렇게 치유가 되는 것을 저는 이렇게 느꼈거든요. 이렇게 독서 치료처럼 다른 그런 심리 치료 방법들도 그런 유사성이 이렇게 있습니까? 방법론상에 있어서 유사성. 네. 글쓰기를 들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읽는 게 또 효과가 있다면 글쓰기가 또 효과가 굉장히 있는데요. 글쓰기가 어떤 점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냐면 일단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가 힘든 감정을 경험을 했을 때는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표현했을 때 해소가 되어 사라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혼자서 또는 누군가에게 말을 하면서 감정을 표현했을 때 상대방이 그걸 잘 받아들여주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혼자서 해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손발이 오그라든다,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거를 글로 이렇게 써보면서 내 감정 슬프다, 화가 난다, 그리고 뭐 욕을 써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쭉 풀어나가면 말로 소리내어서 꺼내어서 표현하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글쓰기에 대한 이런 치료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지금 세월호 참사 사건을 겪었을 때 이거는 우리가 소화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소화를 못 해내기 때문에 이후에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들이 자꾸 엄습해오고 두렵고 불안하고 멍해지고 무력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자신의 경험에 소화시키고 통합해 가는 게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글쓰기는 바로 이런 소화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그대로 계속 쓰면서 소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게 되면 앉아서 생각하고 떠올리면은 진전이 되지 않아요. 아마 오봉호 시인님도 그런 경우 많이 있을 거예요. 혼자 생각하면서 혼자 떠올리다 보면 제자리를 맴돌죠. 그러나 글을 쓰게 되면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할 수 있지? 계속 진전이 됩니다. 그래서 글쓰기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경험을 소화시키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죠.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글을 이렇게 쓰는 행위 자체가 자신을 이렇게 객관화시키는 또 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꺼내어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우리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우리 오봉옥의 책치는 사회 지도층 인사 한 사람을 이렇게 모셔서 그동안에 정치적 난맥상에 이렇게 부딪혔을 때 책의 지혜로 이렇게 풀어내는 경험은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번 사건이 너무도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긴급히 추모 특집을 마련해서 오늘 치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부터 이 치유 그리고 힐링이라는 것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라서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생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민근 원장이 쓴 당신이 이기지 못할 상처는 없다 뭐 이런 책도 처음부터 끝까지 힐링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치유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독서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박민근 원장의 이야기와 그리고 문학의 인사 두 분의 이야기를 또 영상으로 한번 보신 뒤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 아시겠지만은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 이 행사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요즘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행사를 많이 취소하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그러다가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고통을 껴안고 그리고 그 서로로 위로를 나누고 그리고 희망을 찾는 바로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오늘의 이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애도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함께 모여서 마음을 나누고 도대체 어떤 데서부터 우리의 문제는 시작됐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성찰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힐링은 뭐겠어요? 우리들 자신이 자연이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게 힐링의 최초예요. 나를 자꾸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의 자연에 불과하다. 저 자연 속에 들어갔었을 때 내 스스로가 소소한 풍경이 돼버리는 것. 이게 진정한 힐링이지요. 네. 뭐 외로운 건 다 외롭지요. 뭐 누군들 외롭지 않겠어요. 다만 그걸 너무 옷 속에 감추다 보면 몸이 피로해요. 네. 외롭다고 말을 해야지. 살면서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소리쳐 울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한다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사회가 매우 메카니틱하기 때문에 눈물도 참고 화도 참고 심지어 사랑조차도 참지요. 그 참아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가장 참을 수 있는 없는 것은 두 가지래요. 기침하고 이 사랑의 격정 열망이죠. 이건 어떻게 참아도 표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트윗에 주로 하는 힐링은 그런 거죠. 나도 외롭다. 나도 화난다. 나 슬프다. 나 사랑하고 싶다. 일단은요, 충분히 애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슬퍼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슬퍼하는 게 일단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슬픔을 제대로 이렇게 끌어안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 과정이 일단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유, 살아야 될 이유, 그 다음에 내가 옆에 있다라는 사실, 이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이 알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정이 담긴 여러 가지 자기의 표현들을 그냥 담아두지 마시고 주변 사람한테 계속 나눠줘서 이제 상처를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배려나 헌신이나 사랑 같은 것들이 이런 깊은 상처에는 유일한 치유제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랑의 표현들에 나섰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박민근 원장의 이야기하고 그리고 도정일 문화평론가를 모시고 그 성공회대 김민웅 교수가 그 했던 그 이야기도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특별히 그 인상적이었던 그 말은 박범신 소설가가 했던 말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그 많은 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 게 화병이라고 그러는데 화병은 이렇게 토해내지 못하고 가슴에 이렇게 응어리로 남아있을 때 화병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박범신 소설가도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속에 있는 걸 자꾸 끄집어내라. 네. 외로울 땐 외롭다고 말해라. 네. 사랑할 때는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세 분의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앞에 얘기하셨던 분 중에 힐링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얘기하죠. 심리치료에서는 인간이 가장 건강한 순간이 바로 태생으로 자연으로 돌아갔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쌓인 감정은 가장 내추럴한 반응이 화가 났을 때는 화를 내는 것이고, 그리고 슬픔을 당했을 때는 슬퍼하는 것이고, 또 불안하고 두려울 때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고, 이게 가장 내추럴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워낙 복잡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 자연스러운 반응을 하지 못하고 억누르고 억압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우리가 쌓인 힘든 감정들을 풀어내고 그리고 건강해지는 길은 바로 기회가 있을 때 안전한 상황에서 안전한 방식으로 자신의 그 감정들을 슬플 때는 꺼이꺼이 울 수도 있는 거고,
또 화도 내보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힐링인 것입니다. 예. 이번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겪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교수님께서는 심리학자로서 그리고 한국상담심리학회 재난상담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이번과 같은 사건의 치료법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이를테면 생존자 치료라든가 또 내지는 지금 전 국민적으로 이렇게 뭔가 트라우마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런 치료들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시기가 우리가 며칠밖에 되지 않았고 그리고 몇 주밖에 되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이 충격으로부터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거는 워낙 강렬하게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가능하면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는 게 필요합니다.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그걸 소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강렬한 사건, 그 강렬한 충격에 대해서. 그래서 초창기 때 들어가는 개입은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림으로써 감정을 일시적으로 다운시키고 멀어지고 둔감화시키는 게 필요한 개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서조절 코칭 전문가로서 감정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쉽게 여러분들에게 쓴 책이 있는데요. 나는 왜 감정에 서툴까입니다. 이 책에는 참 다양한 감정 조절 방법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5장을 보시면 불쾌한 감정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연습하기라고 해서 다양한 체계적인 방법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방법들이 복식 호흡이라든지 긴장이완 훈련이라든지 다른 생각으로 돌리기라든지 숫자를 세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일시적으로 감정을 완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험은 소화를 해내야만 우리가 통합을 해내야만 건강한 성숙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가장 힘든 게 통합시키는 거, 소화시키는 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사람들이 힘이 생깁니다, 조금씩. 그러게 힘이 생겼을 때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떠올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거나 그리고 뭔가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뭔가 그 작업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옆에서 자꾸 잊어버리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냥 훌 털어버리라고 보편적으로 이런 반응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결코 이런 반응들은 그분들을 위한 반응들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요, 그냥 들어주세요. 근데 들어줄 때 나중에 또 얘기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짜증스러워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충격적이고 강렬한 사건일수록 그 사건을 소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반복하고 반복해야 해요. 그건 그분이 그 사건을 충분히 소화시키지 못할 만큼의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인내심을 갖고 주변 사람들을 계속 들어주면서 그분들의 그 경험을 받아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혼자서도 해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이 책에서 마지막에 보면 6장에서 안전하게 바로 해소하는 연습하기 부분이 체계적으로 나옵니다. 이런 방법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그 방법들을 소화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교수님 말씀대로 들어주고 네. 그리고 또 인내심을 갖고 이렇게 기다려보고 네. 또 요즘은 또 자극적 언론이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자극적 언론으로부터 이렇게 좀 벗어나게 좀 도와주고 그런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저로서 걱정이 되는 것은 저는 사실은 사망자나 실종자의 그런 가족이나 부모였어요. 사실 우리 말에 남편이 죽으면 과부라고 그러잖아요.
또 부인이 죽으면 또 호랩이라고 하고, 또 부모가 죽으면 우리는 과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자식이 죽었을 때 일컫는 말이 없어요. 그만큼 자식이 죽는 것은 정말 끔찍하게 생각한 것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언어학자들조차도 그런 말을 아직 못 만든 것 같은데요. 그런 그 가족 그리고 부모에게는 어떤 도움을 주변에서 이렇게 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차별이라고 하는 게 사실 모든 스트레스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자식을 잃은 스트레스는 오죽하겠습니까? 아마 이번 사건이 전 국민이 아파하고 전 국민이 울분을 터뜨렸던 이유가 아마도 어린 그리고 청소년들이 많이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 정말 죽은 사고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자식 그리고 정말 내가 자식은 없더라도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다들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맥락은 비슷합니다. 아까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그 충격적인 사건에 처음에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소화시킬 수 없죠.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어떻게 그 자식을 정말 내가 얼마나 많은 손길을 타고 얼마나 많은 경험과 얼마나 애지중지했을 텐데 정말 말문이 제가 막힐 정도로 그 아픔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럴 때는 옆에서 그저 기다려주세요. 그분들이 힘들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부하는 그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니 그대로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회피하기 시작하실지 몰라요.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경험이기 때문에 자꾸 다른 데로 주의를 돌리시기 시작하죠. 또 둔감하고 또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나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힘이 조금씩 생기면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강렬한 감정을 보이면서 꺼이꺼이 우신다거나 다시 또 처음처럼 힘들어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또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소화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조금이나마 여유가 생겼고 힘이 생겼다는 표시인 거죠. 그럴 때 그 감정에 대해서 개입하려 하지 마시고요. 그저 기다려주세요. 충분히 애도할 수 있게 충분히 힘들어할 수 있게요. 그리고 나서 또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나누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그럴 때도 정말 인내심을 갖고 그리고 정말 그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향하는 그 애정을 담아서 전달하시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쯤에서 잠시 지난 4월 23일 날 이화여대 대학가 문학다방 봄봄에서 독서낭독 모임인 북코러스와 저희 온북TV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주관했던 세월호 참사 관련 추모 낭독회의 모습을 잠시 이렇게 그 화면으로 보신 뒤에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잊게 한 것처럼 이제 나는 그 골목길을 추억한다. 그 골목길을 같이 오르내렸던 사람들을 추억한다. 아직도 골목길에서 서성이던 그 아이가 내 안에 숨어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는 바다를 보고도 공포를 떠올려야 하고 안내방송이 나오면 건물 밖으로 뛰어나갈지 모릅니다. 제주도 땅은 평생 밟아볼 수 없을지도 모르고요. 살아남은 그분들끼리도 서로를 피할 겁니다. 만나면 생각나거든요. 생멸 없는 고향으로 떠나시는 님이시여, 고락 없는 그곳에서 잠시 편히 쉬옵소서. 수없이 낭독했던 이런 책들에 그 대가들이 쓴 책들이죠. 두꺼운 책들의 끝에 한결같이 결론이 이런 거더라고요. 뭐 칼 세이건이 됐든 엘빈 토플러가 됐든 뭐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됐든 이런 분들의 말씀은 세상은 상당히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어쩌겠느냐, 한번 살아보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되게 시시한 결론이죠.
그 시시한 결론이 이제 나면 그 앞에 읽은 내용들이 허무해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또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낭독회를 하면서 내용이 무엇이든 낭독 행위 자체가 어떤 치유가 되는 것 같다. 낭독을 한다는 것, 소리 질러서 뭔가를 뱉어낸다는 것, 표현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의 정신적인 일종의 해독이고 힐링이 된다. 우리가 슬픈 내용만, 내용이 반드시 이런 우울한 내용일 필요는 없다. 어떤 내용이든 저희들이 소질러 낭독하면 그것이 힘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들판에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돌아가는 날까지 결코 배반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다시 돌아와. 이번에 그 행사를 쭉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그 정서가 세월호와 함께 이렇게 침몰해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사례들이 또 외국에서도 많이 있었을 테고 또 그것을 극복한 사례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외국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먼저 영상을 보니 정말 모든 국민들이 흐느껴 울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저도 보면서 굉장히 울컥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외국의 사례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게 미국의 9.11 테러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당시에 그 엄청난 사건을 겪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 체계가 제대로 세워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당황스러워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건을 통해서 재난 위기 개입 체계가 굉장히 잘 꾸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재난 반응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자들의 지역사회 심리 지원과 관련된 그런 연계망이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재난이라든지 대참사가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그 주변의 심리학자들이 투입이 되고 그래서 심리적인 위기 개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잘 꾸려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총체적인 문제들이 쏙쏙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정말 재난관리 시스템, 위기관리 시스템, 그리고 이런 심리학자들의 전문성이 잘 발휘될 수 있는 협력적인 체계가 잘 만들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는 모두가 달려들어서 다 관심을 쓰고 하지만 잊혀지게 되면 또 소홀해지고 그 체계를 그대로 또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그런 좋은 게 있었어요. 어떤 재난심리 시스템 그런 위원회가 있었는데 재난이 일어나지 않지 않냐고. 그래서 그 재난심리 그런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그 활동을 이렇게 중단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시 지금 평화롭다고 하더라도 항시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재난에 대비해서 우리가 위기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그리고 긴급하게 투입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평소에 지속적으로 될 수 있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도 신문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9.11 사태 이후에 미국의 그 9.11 사건 이후에 재난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심리학계에 많은 투자를 했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그런 그 완벽한 매뉴얼을 이렇게 상담 치료에 대한 매뉴얼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시 만들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정작 그 걱정이 많이 드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이번에 살아난 사람들은 비교적 물론 뭐 창가에 있었다든가 또 어쨌다든가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대기하라는 그런 방송을 정확히 듣지 못했거나 또는
그것과 관계없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어떻게 살아나려는 의지를 보였던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구출됐다는 그런 기사를 보고 참 저는 걱정이 많이 됐어요. 정말 모범적으로 이렇게 안내방송에 따라서 정말 대기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전혀 이렇게 구출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 또 이것이 앞으로 교육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이 참으로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요. 앞으로 그렇다면 향후에 범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를 바꿔가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해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정말 이런 얘기가 계속 자주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얘기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줬고 배신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몰아가게 되면 이 사건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어른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그리고 청소년기는 특히나 그 발달 단계의 특성상 청소년들은 성인들에 대해서 반감과 저항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른과의 그런 세대 간의 갈등으로 기억하게 하는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험이 어떻게 그들에게 소화될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소화시키고 성장해 가지 않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어른들이 중요한 거는 이 실수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받아들이고 사과하고 인정하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극복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월호 추모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는 오봉옥의 책치, 이번에는 다시 현장 인터뷰를 중심으로 방금 이지영 교수께서 말씀하신 그런 범국가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른 문학의 인사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정부에 또 요청할 것은 없는지, 또 이 시기에 책으로 힐링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 유관기관에서는 또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차례로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많은 국민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요. 무엇보다도 실종자 가족분들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근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 사고를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들이 받은 충격, 아픔, 상처,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함께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번 진도 앞바다의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대단히 심각한 충격을 줬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한국 사회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공동체 전체의 힘을 길러야 되겠다고 하는 절실한 갈망이 생기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보자면 함께 책을 읽는 공동체를 통해서 질문을 만나고 상상력의 날개를 달고, 그래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함께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정신적 힘을 갖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질문의 날카로운 비수 앞에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적 훈련을 해나가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가 깊게 짚어나갈 수 있는 교육의 힘, 문화의 힘, 정치의 힘이 자라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바로 이렇게 책과 관련한 모든 지원 시스템을 도처에서 만들어서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함께 책을 읽는 공동체가 힘차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마음, 진실로 간절한 마음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희생자 가족분들이나 또한 가슴이 먹먹할 온 국민을 생각하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위로의 말씀인들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모든 치유의 근원에는 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살아가면서 힘이 됐던 좋은 책이나 또는 구절들을 떠올리는 것도 슬픔을 이겨내는데 조그마한 힘이라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갈등과 불합리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출판산업진흥원도 그런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즈음 여러 명언들 가운데 그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평론가였던 알랭이 강조했던 그런 독서에 대한 명언 한 대목이 자주 떠오릅니다. 기억에 남기려고 애쓰지 말고 다만 기분 전환식으로 읽는 것이 훌륭한 독서법인데 이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이런 독서는 우리들을 기르고 우리들의 정신을 부드럽고 온화하게 한다. 뭐 이런 그 대목인데요. 책에는 물론 모든 길이 이렇게 있고 또 이 모든 고통을 극복하고도 남을 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책에 이렇게 묵직함에서 벗어나서 알랭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기분 전환식으로 쓱쓱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힐링하는 것, 이런 점도 심리치유에 이렇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야기는 몸에 체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는 것이 변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몸에 뭔가 와닿았을 때 어떤 메시지라도 그것이 머리로만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 건드려졌을 때 그게 변화를 이끌고 우리 몸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내 가슴에 와닿고 그리고 위안이 되고 힘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독서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책을 덮고 나서 흔히 사람들이 내가 뭘 읽었지? 기억이 안 나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내가 무엇을 읽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느끼고 무엇이 내 몸에 들어왔는지가 중요하죠.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무거운 책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읽는다기보다는 자기의 삶이 좀 반영된 그런 책들을 골라서 이렇게 부담 없이 이렇게 쓱쓱 읽어 나가는 것이 힐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고은 시인을 또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은 시인께서는 이번에 참사를 국장에 버금가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문학이 이 같은 어려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묵직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온북TV가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서 만난 문인 몇 분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제 오봉옥의 책치도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먼저 VCR을 보시겠습니다. 어른의 한 사람도 정말 너무 부끄럽고요. 네, 너무 부끄럽고 정말 우리가 어떤 원칙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어린 친구들에게는 너무 미안하고,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친구들이 어른이 됐을 때는 절대 이런 세상이 오지 않게끔 우리가 그 친구들 정말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친구들 정말 잘 키워서 이 친구들이 어른이 됐을 때는 이런 비극은 절대 없는, 예, 그런 정말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저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린이를 위한 어떤 책을 쓰는 일을 하는 거지만, 예, 그렇게 해서 그 어린이들이 조금 더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또 그 어린이들이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른가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을 갖는 그런 사람으로 클 수 있게끔 모든 어른들이, 예, 자기 자리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좀 돌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참사를 겪으면서 한 작가가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울면서 저한테 전한 말이, 결국 이래도 우리는 책상 앞에 가서 글을 쓰는 것밖에 더 어떤 위로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 문학으로 어떤 그 우리가 하는 문학으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얘기를 전해서 참 문학이 할 수 있는 건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축가도 허용할 수 없는 정말 이 걱정으로 그냥 꽉 차고 슬픔으로 꽉 차고 분노로 꽉 차 있는 그런 사회에 우리 속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주 힘이 없는 이 상상이지만은 엿새째 일회째 일주일이다 되어가는 이 수중에서 단 한 목숨이라도 살아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국민 모두가 옛날 시대에는 왕이 죽으면 국상을 치렀는데 이를테면 우리는 국민의 중요한 미래 세대를 담당할 젊은이들이 이 꽃이 다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거야말로 우리 오늘날의 우리 국상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죠. 그래서 나라안이 모두 슬픔에 잠겨 있고 애도의 물결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애도는 문학이야말로 영원한 주제로 삼아서 이 함께 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현재화시키는 행위 이런 게 아마 문학의 중요한 사명이 되지 않을까. 나 자신의 문학 역시도 내가 살아온 과거와 이전과 또 내가 살아온 동시대와 또 내 이후에 산 사람들이 생을 중단했을 때 그들을 애도하는 주제가 나의 오래된 문학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문학이 이런 우리와 함께 살지 못하는 죽음까지도 환생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상상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또 하나의 문학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그 문인들의 그 주제야말로 이런 이번 참사로 죽어가는 자들과 같이 함께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가슴에 남고 또 이번 참사야말로 그 옛날 왕이 죽었을 때 국상을 치르는데 그런 그 국장에 버금가는 그 커다란 사건이라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가슴에 남습니다. 아동문학가인 임정진 선생님 그리고 소설가인 오정희 선생님 그리고 고은 선생님의 말씀을 차례대로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저 또한 시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묵직한 사회적 그 책임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자로서 그리고 한국상담심리학회 재난상담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그리고 강단에서 지금 그 학생들도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런 교수님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인터뷰에서 많은 문인들이 했던 그런 말씀처럼 그런 똑같은 심정이신지. 네. 저 또한 굉장히 많이 안타깝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양한 그런 개입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중요해지는 거는 심리적인 개입입니다. 심리적으로 얼마나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도록 전문적인 개입을 하느냐가 중요한 시점이죠. 그야말로 심리학자들이 바로 이런 위기적인 개입을 지속적으로 컨티뉴 케어를 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심리학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전문가들이 굉장히 여기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개입해서 지원을 해서 자원적으로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 일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느껴졌어요. 속상했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게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심리학자들은 전 국민이 이런 심리적인 케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비슷하게 아이를 키우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유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민하게 더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가슴 아픈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다시 올라와서 힘들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직도 그분들에게 우리가 손길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방법, 통로가 제한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국의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
그 안산의 단원고등학교나 또 내지는 현장에서 이렇게 상담 심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게 참으로 우리 국민들에게는 큰 위안거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큰 슬픔에 잠겨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그 위로의 한 말씀 이렇게 해주시죠.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의 고통은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 이겨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 우리가 곁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인 엘리어트는 1922년에 발표한 황무지라는 시를 통해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치른 그런 사람들의 정신적인 메마름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찾아오는 봄, 화려한 봄을 맞이하면서 정신적으로는 황폐화되어 있는데 화려한 봄이 이렇게 찾아오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4월에 잔인합니다. 그래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 모두도 지금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잔인한 4월을 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빨리 이 고통에서 일어나서 일상에 행복을 맞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치유의 방법 중에는 책도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의 마무리는 이재무 시인의 시로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약속, 이재무. 자주 하늘을 올려다보리. 하늘에는 갑자기 생겨난 별들이 보석처럼 반짝이겠지. 가장 일찍 떠서 가장 늦게 질 하늘의 아이들아. 욕된 이름들이 지상을 떠날 때까지 그들을 잊지 말고 굽어보고 지켜보렴. 흐르지 못한 시간들이 쌓이고 고여서 썩어가는 골목과 거리와 집과 강물과 늪에 너희 아픈 빛을 오래오래 비추어다오. 폐허 가슴에 떠나버린 사랑이 다시 찾아올 때까지 약속을 되새기리. 자주 하늘을 올려다보리.